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청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관할로 주장한 서울중앙지법도 공수처의 체포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 법안에 대해 여당과 협상할 예정인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미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를 집약적으로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선 탄소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신청한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이 어젯밤 기각했습니다. 승부수로 띄운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원이 연이어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공수처 수사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체포 적부심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 역시 체포영장 심사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체포적부 심사를 인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체포적부 심사가 반전을 안겨줄 거란 윤 대통령 측의 기대와 달리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서부지법이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중앙지법까지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 체포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관할 위반 주장 역시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연이어 체포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 계속 용인돼 안타깝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렇게 석방 청구가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재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체포기 아닌 오늘 밤을 앞두고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했고 어제 조사에도 불응했습니다. 체포 적부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아직도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공수처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며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럼에도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이었던 체포기한은 체포 적부 심사가 진행되면서 오늘 밤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재판을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전 현직 군인사들의 공소 자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거듭 출석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구속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구속되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20일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8일간 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자체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은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모두의 서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하다면서도 민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것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다만 의원총회에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겨눈 특검법을 스스로 내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체포되셨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안을 저희 것을 별개로 발의하는 것이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일단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단일화하자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되 수사 범위와 기간, 특검팀 규모는 모두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자정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큰 틀에서 자체 내란 특검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합의점 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로가 최대한 협의해서 특검법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은 지켜가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 최종 협상을 중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일정들을 미리 잡고 증인 신문을 언제 할지도 확정했습니다. 국회 측은 6,3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확보했고 무엇을 증거로 쓸지 선별 작업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 첫 변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이 났지만 이번부터는 출석과 관계없이 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 측은 검찰로부터 6,3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엔 내란죄 피의자들의 진술 조서와 수사 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거로 신청할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12.3 내란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 선관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5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까지 앞으로 6번의 변론과 증인신문 일정까지 확정했습니다. 1월 23일 곽종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김 전 장관은 다음 달 6일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오후에 탄핵 심판을 열고 있지만 이날부터는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드라마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방송을 한 건 국회의원들에게 해제 의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준 거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가 계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이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인지와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새롭게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두고는 공산주의 좌파가 과반수 권력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독재를 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작 헌재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으로 막으려 했던 반국가적 활동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물었지만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답하겠다고 했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는 것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자 발언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12.3 내란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계엄 당일 선거관리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이 체포돼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극우 유튜버들은 기사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선관위의 연수원 수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99명을 체포해가지고 그래서 미군 기지로 압송했고 중국이 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시시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들이 부정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탄핵 심판에서 중국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전산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미비점이 있었지만 22대 총선 전에 국정원과 함께 2차례 현장 점검을 했고 업무망과 선거망, 인터넷망을 모두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곧 시행을 앞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하는데 세계 1위 유튜버가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We have an offer ready for you. We want to buy the platform. America deserves TikTok. 지난 14일 3억 4천 명의 구독자를 가진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는 내가 틱톡을 사서 금지를 막을게 이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억만장자들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회의까지 마쳤다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틱톡 금지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우려 속에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선 틱톡을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금지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틱톡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We did go on TikTok and we had a great response with billions of views, billions and billions of views. As I looked at it, I said, maybe we got to keep this sucker around a little while, you know. 가자지구 휴전을 발표한 미국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협상에 대해 불만을 가진 기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Get your hands off me.
Get your hands off me. Answer a damn question. 현지 시각 1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자 지구의 휴전과 인질 협상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독립 언론인인 샘 후세이니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the ICJ saying that Israel's doing genocide and extermination, and you're telling me to respect the process. Criminal, why aren't you in the Hague? 또 다른 기자도 국무장관을 비난했습니다. You waved the white flag before We'll have the time to take Netanyahu. questions at the end. You waved the white flag before Israeli We'll have the fascism. time to take.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합의했지만 여전히 가자 지구엔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소집을 연기하면서 최종 승인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토니 블링컨 장관은 19일에 휴전안이 발효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경호처의 실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인 이들이 계엄 전후에 경호 관련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기록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가 큰 충돌 없이 끝난 건 경호처 직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사실상 문을 열어줬고 차벽을 움직일 수 있도록 버스에 키를 꽂아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 직전까지도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무전을 통해 체포팀을 저지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미 1차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를 비워둘 수 없다는 논리로 체포를 피했고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JTBC에 두 사람, 특히 이광우 본부장이 직접 근무 상태를 점검하는 등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반기를 들고 체포에 협조했던 대다수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개인 총기도 보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이 각종 경호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차장이 이미 한 차례 계엄 전후 삼청동 안전가옥의 CCTV와 대통령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라 지시했다가 실무진의 반대로 접은 적이 있다며 현재도 경호처장 권한대행으로 같은 시도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체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약속을 지킬지는 불투명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김성훈, 이광우 이 두 사람은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으로 경호처에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신복을 경호처 직원으로 두고 김 전 장관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내란 사태를 모의한 안가 회동 등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과거 대통령 별장 청남대 경비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밀접 경호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부임한 뒤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통해 대통령 부부와 가까워지며 김건희 여사 생일 이벤트를 하고 대통령 휴가 계획과 의전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이 국방부로 떠난 뒤에도 자신의 신복인 양모 씨를 김성훈 차장 산하 경호처에 남겨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군 시절 부하로 전역 후에도 따르며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 양집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JTBC에 김 전 장관과 경호처 수뇌부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 씨를 통해 아주 일상적으로 소통해온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밀하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삼청동 안가를 오갈 때도 박종준 당시 처장은 모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서 4월 안가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과 사실상 한 몸처럼 소통했던 이들 경호처 수뇌부가 대통령 안가 출입까지 꿰차고 있었던 만큼 내란 모의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미국에선 다음 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앞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차기 미국의 경제정책을 이끌 재무부 장관 지명제인데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대규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관세의 목적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He believes that we've probably gotten over our skis a bit on sanctions, and that sanctions may be driving countries out of the use of the U.S. dollar, so that tariffs can be used for negotiations.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차단돼 달러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세를 외교 수단으로 선호한다는 설명입니다. 관세 대상에 탄소세를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interesting idea, some that could be specifically aimed toward carbon, as you say, others that could be aimed toward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financing practices. So if you will. 탄소세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중국산 철강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의 수출품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중국 견제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무역 흑자를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3에서 9도 사이를 오르내리며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선 다음 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앞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차기 미국의 경제정책을 이끌 재무부 장관 지명제인데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대규모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관세의 목적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He believes that we've probably gotten over our skis a bit on sanctions, and that sanctions may be driving countries out of the use of the U.S. dollar, so that tariffs can be used for negotiations.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차단돼 달러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세를 외교 수단으로 선호한다는 설명입니다. 관세 대상에 탄소세를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interesting idea, some that could be specifically aimed toward carbon, as you say, others that could be aimed toward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financing practices. So if you will. 탄소세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중국산 철강 등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의 수출품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센트 지명자는 중국 견제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무역 흑자를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3에서 9도 사이를 오르내리며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